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시장이 중국 정부의 불법 요원으로 일한 사실이 발각돼 사임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는다는데요.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Eileen Wing. I'm running Arcadia City Council District 3. 미국 LA 인근 소도시 아카디아 시장인 아일린 왕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지난 2022년 시의원에 당선된 뒤 시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체는 중국 정부의 불법 요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2년간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과 집단 학살 의혹을 부인하는 등 중국 측을 옹호하는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메신저로 중국 당국자에게 조회수를 보고하면서 당국자가 훌륭하다고 하자 왕 시장은 감사합니다 리더님이라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수사당국 수사로 사실이 드러나자 왕 시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oncerning when someone is in that position of power who has previously, at the very least, acted on behalf of China. 왕 시장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했던 전 약혼자는 먼저 유죄를 인정해 4년형을 받았습니다. 미중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Our objective is to defend the American people by eliminating imminent threats from the Iranian regime, a vicious group of very hard, terrible people. 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전장을 보면 신종 무기에 기존 무기들의 압도적인 화력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김대영 위원, 과거와 확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AI 정보력이 주도하고 있다 이 점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전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2001년에 9.11 테러 일으킨 빈라덴 같은 경우에 미군이 잡는데 10년 걸렸죠. 10년. 그렇죠. 그리고 사담 후세인도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체포하는데 한 9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마두로 체포에 2시간. 2시간. 그다음에 지금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만에 제거됐죠. 그렇죠. 사실 이제 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분석입니다. 지금 이제 분석을 인공지능이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해졌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미 국방부가 2017년부터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는데 그전에는 정보 분석에만 2,000명이 사용됐어요. 동원됐어요. 근데 이걸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20명이면 됐다. 20명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적은 인원으로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해서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재래식 무기들이 점점 고도화가 되더라도 이제 이 현대전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정보력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번 하메네이 제거 작전부터 지금의 전황까지, 그러면 이 정보전의 숨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보고 시작해보죠. 이란 최고 지도자와 수뇌부들이 28일 오전 회의로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이 30발의 미사일로 집중 공격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하메네이의 집무실 주변은 폭격으로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자, 바로 이번 중동 전쟁의 시작,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른바 장대한 분노, 하메네이 60초 제거 작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하메네이를 제거하는데 걸린 시간이 60초, 그러니까 단 1분 걸렸지만 이 작전에 기반이 된 그 정보들은요, 사실 20여 년 전부터 이게 축적이 차곡차곡 축적되어 와서 1분 만에 수행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축적해 온 거죠? 1989년도 그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저는 전부터 정보는 수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37년 이상
이스라엘 모사드가 예. 하메네이에 대한 인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을 해왔다고 봐야죠.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습관이 있는지, 개인 성향이 어떤지, 또 회의는 어디서 하고, 또 어떤 뭐 루틴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아마 조각조각 첩보를 꾸준히 모아서 정보로 상당히 축적을 해놨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모사드가 하메네이에 대한 모든 것을 예. 뭐 1년도 아니고 한 20여 년 가까이 축적을 해서 데이터화 해왔을 거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는 하메네이 제거 당일 이 미국이 어떻게 하메네이의 동선을 파악하고 하메네이를 제거까지 하게 된 걸까? 자, 폭사 그 당일 타임라인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재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기밀이다 보니까 뭐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직접 또 현장을 뛴 전문가들을 모신 만큼 개인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짚어드린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전자전 사이버전 게시가 뜨는데 김대영 평론가. 예. 그러니까 원래 하메네이가 집무실에 있다가 폭격을 당했는데 그 전에 전자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 전쟁부나 네. 그리고 합참의장 그리고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예. 공통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영역 작전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육해공 사이버 우주공간, 특히 사이버 우주공간에서 이번에 중요한 작전들이 많이 펼쳐졌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자전도 있고 예. 사이버 해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메네이가 저렇게 모였을 때 예를 들어서 폭격 전에 제밍을 걸어서 통신을 다 못하게 한다거나 지금 여기 나오고 있죠. 쉽게 말해서 휴대폰을 못 쓰게 만든다. 예, 미 합참의장도 네. 통신 감시망 교란하고 무력화시켰다. 그러니까 공습이 일어날 거를 알지 못하게 예.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비물리적 수단을 이용해서 네.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전부터 이미 이제 통신이나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네. 하메네이와 그 경호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대부분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을 선정을 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격적인 폭격을 하기 전에 디지털 뭐 쉽게 말하면 정전? 네. 이런 걸 먼저 시켰다. 그래서 이제 통신망을 막아버리고 작전을 수행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란 국민들에게 다수에게 이런 메시지가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발송 내용을 보면은 이게 복수의 시간이 왔다. 우리 이란의 형제 자매들의 자유를 위해 복수의 시간이 왔다. 이런 내용의 문자들이 속속 전해졌다는 겁니다. 아니, 정 작가님. 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낸 건데요? 원래 이 앱은 바데사바라고 예. 이란 국민들이,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씩 메카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알려준 앱이 바로 바데사바니까 무슬림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앱에 이런 메시지가 갑자기 복수의 시간이 왔다. 봉기하라. 이런 메시지는 뭐 당연히 예. 또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제 그 얘기고 28일 이제 공습 작전이 시작되는 즈음에 한 수백만 건, 대략 한 500만 건 정도 메시지가 이제 뿌린 거예요. 우리 휴대폰에 보면은 가끔 이제 누구 실종됐다고 메시지 오잖아요. 네. 그런 건이 갑자기 왔는데 이제 북한에서 보낸 메시지가 해킹이 돼서 온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저항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거기다가 예. 이란이 올 초까지 그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수만 명의 사망자들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부추기는, 그러니까 이란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보시면 될 내부 것 같습니다. 공기를 일으키려는 그렇죠. 그런 뭐 일종의 심리전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설명을 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정 교수님, 이렇게 통신 장비를 마비시키고 또 이렇게 문자를 다량 보내서 뭐 봉기를 유도하려는 이런 것들이 모사드의 작전 수법입니까? 그렇습니다. 통신 물품을 활용해서 작전을 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사례죠? 2024년도에 예. 그 헤즈볼라 요원들을 네. 대상으로 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삐삐 무선 호출기 폭발 공작을 아마 그 예. 통신 물품을 활용한 어떤 특수 공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때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요때도 삐삐 폭발 사건. 요것도 통신을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당시에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에는 사업가로 위장한 모사드 요원 또는 모사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네. 헝가리에서 위장 회사를 운영을 하며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서 네.
대만제 OEM 방식으로 대만제 삐삐를 생산을 해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삐삐 내부에 네. 폭발 물질을 탑재를 해서 하메네이에 공급을 한 거죠. 네. 근데 더욱 놀라운 예. 것은 사실 그 감청이나 이런 어떤 보안을 위해서 휴대폰을 버리고 삐삐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 만든 그 이스라엘의 공작이 감탄을 자아내는 어떤 저렇게 통신 굉장한 장비를 결과를 통한 또 공작이 예, 실제로 얼마 전에 2024년에 있었다라는 설명을 또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작전을 거듭했는데 다음 작전이 뭔지 한번 타임라인으로 보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에 정밀 타격 좌표가 확보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란의 고위 관리들이 지상에 있는 하메네이의 집무실로 대거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했다는 거고, 그래서 정밀 타격 좌표를 정보당국이 확보할 수 있었다. CIA와 모사드가. 근데 이 타격 좌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네. 어마어마한 양의 CCTV가 있죠. 그렇죠. 예, 요거를 해킹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통 카메라들을 해킹을 하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어디로 이동한다라는 걸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하메네이가 어떤 방향으로 동선이 이동하는 거를 이 CCTV 교통 카메라 해킹을 통해서 대부분 다 알아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많이 쓰는데 우리가 특정 뭐 어떤 사람이 실종되거나 네. 혹은 특정 범죄자를 추적할 때 기지국을 통해서 위치 추정을 하죠. 그럼 만약에 하메네이 인근의 경호원들이 그런 스마트폰을 쓸 때 그런 걸 추적해서 위치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전에 하메네이가 이제 무슨 회의를 한다라는 네네. 그런 과정을 좀 사전에 예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문득 궁금해지는 게 정 교수님. 아니 저렇게 CCTV로 일단 뭐 해킹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해킹을 해서 어디 있는지 동선을 파악하려면 일단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메네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 땅굴에 숨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땅굴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걸 알려면 이 측근들 통해서 뭐 소위 말하는 휴민트 이런 거 아니고선 모를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사실 하메네이가 최측근 아니면은 그런 뭐 경호원이나 뭐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런 거를 뭐 휴민트로 사실은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을 어떤 정보로 수집을 했다 그러면 지하에서 뭐 지상으로 올라오는 상황을 수집한 출처는 저는 휴민트보다는 테킨트 수단에 의해서 데킨트? 뭐 기술 정보죠. 그러니까 뭐 적외선이든 감청이든 뭐 무전을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최고 지도자가 이동한다 올라간다 한다든지 그런 무전을 통해서 무전을 도청해서 도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측근 중에 뭐 우리가 휴민트를 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걸 파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렇게 데이터를 감청하는 걸 데킨트라고 하나요? 테크니컬 인텔리전스고요. 테크니컬, 위성이나 어떤 신호 정보, 그다음에 영상 정보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테킨트로. 그런 방법까지 동원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자 이렇게 CCTV 해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CCTV를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해킹할 수 있었던 건 오히려 이란 덕분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실 회교혁명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 아주 돈독한 관계였고, 모사드 요원들이 이제 그 이란에 있어서 이란의 정보기관과 교류를 했던 적이 있었고, 이후에도 이제 사실 인적 아니면 네트워크가 계속 붕괴되지 않고 유지가 되어서 그냥 농담 삼아서 테헤란은 모사드의 놀이터 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번에도 그 교통 카메라 CCTV를 해킹한 거는 차량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까지 쫓아갈 수는 없는데 이란의 신정 정부가 그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단속하기 위해서 폐쇄로 TV를 곳곳에 또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아마 교통 카메라처럼 도로가 아니라 상점이라든지 아니면 거리,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에 설치를 했는데 이 CCTV도 해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에서 내려서 어딘가 이동하든지 아니면 그 휴민트라는 게 당사자가 모르는 휴민트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고 뒤조다의
그 경호원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음료를 사기 위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상점에 음료를 사는 곳을 확인한 다음에 가면 아, 이 사람이 다음 행동이 뭐다라는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되게 말씀드린 웃긴 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체포해서 벌금 매기고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출입시킨 상점을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했는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고 지도자의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물론 이게 뭐 정보가 기밀이다 보니까 저 CCTV까지 세밀하게 다 해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란 내에서 저렇게 히잡을 단속하기 위해 CCTV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음 작전으로 한번 얘기를 더 해보면 어쨌든 동선을 이렇게 하메네이가 집무실로 이동하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 언제 타격할지 그 시점도 사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1, 2초가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 언제 타격해야 된다, 요 시점을 알려준 게 AI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번 전쟁은 AI의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네.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표적, 예를 들어 하메네이다. 그런데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정찰 위성으로 찍었을 때 얼굴 전면을 찍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각도, 옆에서 찍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그런 일부분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하메네이인지 아닌지를 금방 판단해낼 수 있죠. 그러면 네. 바로 뭐 인공지능 예를 들어 90% 확률로 이 사람이 하메네이라고 특정을 하면 바로 공격을 하면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님, 아무리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들 가끔 써보면 AI도 틀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대한 작전을 AI한테 맡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이 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뭐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AI가 충분히 활용이 되고 그랬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실제 AI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뭐 사실 어떤 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제 저희 이 정보기관이 입수된 정보는 네. 휴민트든 뭐 테킨트로 정보를 입수했던 상호 교차로 크로스 검증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아, 크로스 검증? 예. 네. 휴민트로 입수했으면 또 뭐 저 테킨트 위성이나 이런 걸로 한 번 더 추가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상호 크로스 검증을 하는데 이번 작전 같은 경우도 만약에 휴민트가 확보되어 있었다면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뭐 저 수뇌부들의 차량 이동 동향이나 예. 뭐 현장 주변 움직임 특이 동향 같은 거는 휴민트를 통해서 뭐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을 된다든지 네. 되는 동향이 포착이 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내부에 우리 휴민트가 있다 이란 뭐 이스라엘에 고위급의 휴민트가 있다 그러면 휴민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또 유선이나 이런 휴대폰으로 연락을 못 하고 차단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 거에 또 대비해서 상호 사전에 약정을 해서 뭐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긴 하지만 집에 뭐 화분을 걸어 놓으면은 이 작전이 지금까지 변동 없이 진행을 된다든지 네. 베란다에 화분을 내놓는다든지 빨래를 걸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뭐 왜냐하면 그런 휴대전화가 나중에 또 역으로 추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검증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런 뭐 고전적인 또 이 첨단 시대에 또 고전적인 어떤 그런 기법들이 또 뭐 전혀 적용 안 된다는 허점을 찔러서 뭐 그럴 가능성. 그러면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어쨌든 뭐 휴민트와 테킨트라는 걸 교차 검증해서 AI로 판단을 했을 거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지만 국정원에도 또 계셨으니까 이 모사드라는 데의 휴민트는 어느 수준입니까?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 최강의 뭐 휴민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게 모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모사드가 가지고 있는 뭐 강점이 예. 요원들의 어떤 자질이나 어떤 축적된 작전 경험 이런 것에서 어떤 정보력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사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어떤 자발적인 정보 자산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히브리어로 사야님이라고 사야님이라는데 이제 조력자라는 어떤 의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세계 한 3만 5천 명 정도 이상의 어떤 사야님들이 포진해서 예. 자발적인 어떤 정보 자산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예. 1,5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네. 잠재적인 어떤 정보 자산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유대 사회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바드라는 유대인 단체가 네. 세계 그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 5,000개 이상의 어떤 차바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뭐 최근에 우리 중국의 공자학원 같은 어떤 일종 뭐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센터가 또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가교 역할도 이렇게 네. 하고 있고. 가교 역할까지. 그래서 저 보면은 손자병법에 우리 두 가지 그 향간과 내간 간첩법 나오는데 지역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 지역의 정세에 능통하냐 하는 게 스파이 포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중동 쪽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강점을. 이렇게 사야님이라는 네트워크까지 사야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 하메네이의 제거 작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가상 타임라인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겠죠. 정밀 타격 좌표를 확보했다면 오전 9시 45분경에 하메네이 공습, 제거 작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보면은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2011년에 보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빈라덴 사살 작전 때 저거를 백악관 상황실이라는 곳에서 참모들이랑 쭉 지켜봤거든요. 뭔가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번에 이 작전을 했을 때도 트럼프가 사진을 하나 공개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요. 이때도 보면은 트럼프가 가운데 앉아 있고 오른쪽 왼쪽에 참모들이 있는데 자, 앞에 뭔가가 켜져 있는 것 같은 분위기, 뭔가 일일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김대영 평론가, 예. 트럼프도 일일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예. 트럼프 대통령 뒤에 지도가 하나 보이죠? 그렇네요. 저 지도 잘 보시면 현재 그 이란 주변에 네. 미군의 어떤 전력이 배치되어 있는지가 공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앞부분에는 예. 스크린이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미국은 보면 키홀이라는 정찰 위성을 운영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아마 하메네이 제거하는 모습을 봤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럴 때 보면 또 투입되는 또 정찰기가 있습니다. 예. RQ-170이라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도 동원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RQ-170이 그 폭격이 진행되는 하늘에서 네. 뱅뱅뱅 돌면서 계속 영상이나 사진 정보를 저 백악관으로 실시간으로 보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예. 그러면은 앞에 스크린에 저런 상황들이 지금 뜨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통신 위성을 운용 중에 있고 심지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보면은 그 적외도 인터넷 통신 위성 예.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야말로 HD급 화질로 폭격하는 영상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아까 적외선 카메라로 현장을 뭐 다 찍어서 요즘 중부사령부가 계속 전황까지 공개를 하던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정 교수님, 일단 저렇게 상황실로 실시간까지 다 영상이 전송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알겠습니다만 하메네이가 폭사된 뒤에는 이 사람이 하메네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뭐 우리 저 2010년 11년인가요? 그 오사마 빈 라덴 네네. 사살할 때 파키스탄 북부에 그 작전을 할 때는 직접 특수 부대 요원들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사살을 하고 뭐 사망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폭격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고요. 그렇죠. 어떻든 그래서 저는 폭격 이후에 예를 들어 의료진이나 뭐 수뇌부 고위층 간의 어떤 통신이나 어떤 그런 감청 정보 그리고 대통령이나 수뇌부들의 어떤 특이한 움직임들이 네네. 있는지 그런 걸 포착했을 거고 또 뭐 더 고전적으로 가면은 뭐 방송국 같은데 예. 음악 방송 같은 게 갑자기 좀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든지 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의료진이 있는 뭐 병원이나 이런 데 내부 어떤 휴민트 그래서 아마 테킨트와 휴민트 간의 어떤 그런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첩보들이 나왔을 그렇군요. 거다. 그래서 그리고 사전에 폭격을 하고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나름대로 체크리스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이행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 하메네이의 이런 사망 후에 둘째 아들 모스타파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뭐 부상을 당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미 국방장관이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모스타파가 부상을 당했다는데 사실인가? 그의 상태는 지금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제가 뭐 헤그세스 장관의 속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고 있을까요? 저는 뭐 블러핑일 가능성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높다고 보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나 예. 미국의 어떤 정보력을 봤을 때 모스타파에 대한 어떤 인물 정보 기본 인물 정보도 뭐 아버지의 견줄만큼 상당한 축적이 돼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아버지의 견줄만큼. 예. 자, 트럼프는요, 이 모스타파라는 인물을 향해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란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자 결국 죽음을 맞는다라면서 제2의 참수 작전 가능성까지 거론을 한 거죠. 김대영 의원. 예. 그러면 만약에 2대에 걸친 참수 작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더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메네이가 제거된 이후에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거를 먼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후계자들 중심으로 정보 역량을 집중했을 거고 이제는 완전히 드러났죠. 이제 모스타파가 후계자가 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모든 정보 역량은 이 모스타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그러면은 앞서서 하메네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네. 이런 것도 다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란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현재 모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계속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메네이 제거 때보다는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새로운 예. 정보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나오고 있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동이 이렇게 잦다 보면 사실은 이 표적을 쫓아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전의 하메네이 제거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는 작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단 60초 만에 제거가 됐어요. 이란의 정보력은 어떤데요? 이란의 정보력이 이번 뭐 전쟁을 통해서 정보력 부재가 뭐 저는 여실히 노출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란 정보 체계가 네. 내각에 소속돼 있는 이란 정보부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각에 되어 있는 정보부하고 혁명수비대 정보국 이원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 양쪽 기관들이 우리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 때 중앙정보부와 뭐 보안사 같이 어떤 기능에 어떤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네. 또 핵심 기능이 수뇌부 신정체제 수뇌부를 수호하기 위한 어떤 반인사 체제를 감시하고 색출하는 그런 기능에 좀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기관으로서의 대외 정보력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정국장님 짧게 여쭤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짚고 있지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역시 안보 정세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지금의 오늘날의 정보전이 어떻게 보면 쩐의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경제력이 어떤 정보력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고도화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과거 시대에 비해서 엄청난 정보적인 역량을 키워왔지만은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맞게끔 휴민트든지 과학 정보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중동 전쟁 속 치열한 정보전 한번 저희 짚어봤습니다. 몰랐던 이야기더러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미국에서 CIA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느 특정 장소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원이 되려면 여기를 보통 거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어디를 가야 하는 걸까요?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Iran seems completely unable to stop the Mossad from pretty much operating Iran like it's the Mossad's backyard. 사실 최근에 전쟁 판도를 바꾸는 게 아니 오히려 무력보다는 정보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그야말로 첩보전을 앞세워서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니 이번에 트럼프가 결단한 이란의 핵시설 공습도 정보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어떤 위치, 자기들의 타겟이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정보력에서 기반한 거고요. 그것 따라서 영상이라든가 통신 이런 것을 감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사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네. 따라서 모든 군사작전의 이면에는 첩보력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갈수록 더 중요한 거죠. 과거처럼 과거의 그 지상전에서 뭐 참호해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정밀 타격으로 필요한 군사적 목표를 제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세계 각국의 첩보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어디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대 이란. 그러니까 지옥까지 쫓아가서 적을 겨눈다. 아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첩보를 통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이런 네. 양상이 생깁니다. 이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모사드가 이제 이란 그 전쟁을 하면서 예. 이제 그 요인들도 암살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전쟁의 그 핵과학자도 죽이고 네. 이런 걸 다 첩보전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모사드가 예. 이제 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원래 이제 해외 정보 기관입니다. 해외 정보 기관인데 사실 이제 그 대아랍배를 향한 이런 정보력은 미국 CIA를 능가한다는 이런 이제 세계 최고 정보기관으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원래 이제 그 모사드의 첩보 작전이 굉장히 유명한 첩보 작전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옛날에 보면 이제 신의 분노 작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미넨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선수단이 이제 죽는 네. 피살을 당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제 주체가 그 검은 9월단이라는 예. 그 테러 단체인데 저렇게 영화도 있었죠. 예. 이제 그 미넨이라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근데 이 작전에서 이제 끝까지 그 범인들을 쫓아가서 이제 다 죽이는 이런 작전을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첩보기관이 바로 모사드죠. 네. 이 요원들은 원래 이제 뭐 그림자 속의 전사 이렇게 이제 자처하면서 적의 심장부를 찾아가서 정찰도 하고 공작도 하고 암살도 하고 전복하는 뭐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런 임무를 네.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모사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관이라는 뜻이고요. 기관. 예.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모토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네.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라. 이게 이제 옛날에 솔로몬 왕이 네. 한 말인데 구약 성경이 잠언에 나오는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신범철 박사,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그야말로 일어서는 사자작전 이렇게 통하는 것도 모사드가 개입이 됐었어요. 예, 뭐 모사드가 개입해서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 작전은 결국에는 타겟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그리고 타겟이 특정 장소에 있고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전반적인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혹시 화면에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렇게 필요한 타겟 그 이란의 군 수뇌부와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시기에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느냐를 다 정보로 파악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미리 잠입해놨던 드론을 활용해서 정밀 타격을 한 거죠. 저렇게 보면 지금 아파트 전체가 폭격당한 건 아니고 그렇죠. 구멍이 특정 그 타겟이 되는 그 군 수뇌부가 자고 있는 그 방을 정확하게 공격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모사드의 정보력이 뛰어났고 네. 작전 수행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그 아파트에 그야말로 딱 한 곳만 정밀 타격한 것 같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밀한 작전이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래도 일단은 정보력인데요. 정보력이 확실하게 있어야 이 자신들이 원하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정보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아무래도 이 모사드입니다. 모사드의 정식 명칭은요. 이스라엘 정보 특수 작전국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들을 수집해서 특수 작전을 펼친다는 뜻인데요. 네. 혹시 앵커님 키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키돈이요? 네. 키도는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이 창끝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창끝이라는 그 말답게 이 키도인이라는 조직이 모사드 아래에 있는 하부 조직인데요. 요 키도는 암살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암살 전담팀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키도인의 존재를 그 누구도 확정해 주진 않아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런 이 작전들을 굉장히 위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추정되기로는 한 50명에서 7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4인 1조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완전 미션 임파서블처럼. 그래서 한 명은 추적을 하고 한 명은 운반을 하고 또 네. 한 명은 서포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은 실제로 암살을 하고요. 그래서 이 키돈이라는 조직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적을 삭제하는 이런 게 대부분의 이 전략들이고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이 키돈이라는 조직은 오로지 이스라엘 총리의 명령에만 복종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안 듣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뭐 지옥까지 쫓아가서 저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모사드가 한 주요 인물 제거 작전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게 1960년대에 있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이제 암살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한 뒤에 수많은 나치들이 이제 자신들이 갈 곳을 이렇게 찾지 못하다가 아르헨티나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홀로코스트의 핵심 설계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 모사드가 이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14명으로 구성된 이 모사드 요원들이 아르헨티나로 가서 이 서류 가방에 숨겨놓은 카메라로 이 사람의 사진을 찍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의료 이런 서류 같은 걸 찾아서 이 모양, 이 귀 모양이나 뭐 이런 얼굴 윤곽 같은 걸 이제 대조를 해서 네. 이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할 때 그냥 납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납치를 하는 순간 동시에 저렇게 입에다가 장갑을 넣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치들이 자신들이 잡히면 어떻게 될 걸 뻔히 아니까 네. 청산가리를 깨물어서 이 자결을 한다. 네. 이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재빠르게 장갑을 입에다가 넣어서 그걸 막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야 될 거잖아요. 데리고 올 때 비행기에다가 태웠는데 어떻게 태웠냐면은 주사를 놔서 기절을 시킨 다음에 승무원 옷을 입혀서 승무원 좌석에 앉혀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졸고 있는 승무원의 모습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저렇게요? 네,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네. 저 사람 좀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만 했지 저 사람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결국엔 저렇게 잡아온 아이만 씨 어떻게 되냐면 1962년에 이스라엘에서 형장에 이슬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아니 그야말로 뭐 영화에서 나올 법한 첩보 작전인데 아니 이런 가운데 원격 조종 총을 이용해서 적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진 케이스가 있어요? 네, 이것도 뭐 모사드가 했다고 확인은 안 된 거예요. 예. 다만 그 작전의 내용을 보면 모사드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이 추정만 하는 되는군요. 거죠. 그러니까 모센 파크리자데라는 이란의 핵과학자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2020년에 사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총격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총격전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원격 조종된 장치로 뭐 AI 드론이 사용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사망을 한 다음에 이란에서도 결국은 누가 이렇게 조종을 했고 사격을 했는지 파악을 못했어요. 네. 다만 이란 측 발표는 원격 조종 장치가 사용됐고 과학기술이 이용됐다 이렇게만 파악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모사드가 비밀리에 작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제기된 거죠. 추정이군요.
그런데 뭐 납치부터 추정이긴 하지만 뭐 원격 조종총까지 어떻게 보면 수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모사드의 주요 인물 암살 작전은 통상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실제로 거기에 가서 이 살해를 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점착 폭탄입니다. 네, 폭탄인데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폭탄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타겟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이제 자주 지나가는 길 앞에 오토바이를 이렇게 주차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다 폭탄을 이제 점착 폭탄을 붙여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매일 거기를 지나갈 테니까 네. 기다리고 있다가 버튼을 뿅 눌러서 이렇게 암살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란의 굉장히 많은 핵 과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랬군요. 작전이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독살이 있는데요. 이 독살이 굉장히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신기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네. 예전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해방 전선을 이끌던 이 테러 기획자를 이제 암살할 때 치약에다가 예. 치약 튜브에다가 저렇게 주사위로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이 한 번에 죽는 독이 아니고요. 이게 서서히 이제 병 들어가는 네. 그런 독약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 타겟으로 된 사람이 매일 아침 이 이빨을 닦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빨을 이렇게 닦다가 매일매일 조금씩 병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 시름시름 앓다가 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원에 가서 이거를 부검을 해봤는데 부검에는 이 사망 원인이 암으로 나왔다. 뭐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사드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이 모든 작전들이 항상 성공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97년에 그 요르단에서 이 작전을 할 때인데 네. 그 탄산 음료를 이렇게 까낸 척하면서 그걸 앞 사람한테 타겟이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쏟는 요런 작전을 펼친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쏟은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분이 약간 좀 당황할 거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닦을 거고 그렇죠. 그 닦을 때 그 빈틈을 노려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암살한다거나 뭐 요런 이 작전을 했었는데 그 타겟이 되는 이 딸이 갑자기 그 중간에 작전에 뛰어드는 바람에 이 딸한테도 그 살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굉장히 안 좋게 이 작전이 끝났던 적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뭐 드론에 굉장히 뭐 진화하는 수법 때문에로 모사드를 사실 이길 수 있는 정보기관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래 정보 활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이제 휴민트라 그래가지고 예. 인간 정보에서 원래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흔히 말하는 데킨터라 그래 이제 기술 정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데킨터로 먼저 이제 정보 수집을 하고 네. 이게 휴민트로 확인을 하는 이런 상호 보완적 관계가 이제 지금 정보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데킨터 같은 건 대표적인 수단이 이제 통신 감청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 이제 위성 사진 같은 거, 그 다음에 GPS 같은 이제 위치 정보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예. 뭐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이 정보 활동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같이 맞물려서 또 이런 4차 산업 시대의 기기들이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요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제 그 전쟁하면서 나타났던 게 우선은 데킨터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휴민트가 그걸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요게 이제 어떤 또 전쟁의 도구로 되게 확인 사살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이제 요번에 가장 획기적인 그 어떤 활약을 보이고 어떤 능력을 보인 게 이제 모사드고요. 앞으로 이게 이제 점점 더 진화되고 발전될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뭐 휴민트, 데킨트가 결합이 되고 여기에 예. AI 기술까지 그렇습니다. 예. 도입이 되면서 모사드가 정보기관에 어떻게 보면은 롤모델처럼 앞장서고 있다. 지금 그런 형상입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다른 첩보전 이야기로 이번에 한번 넘어가 예. 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인데 정보는 곧 무기. 아니 근데 SBU, SVR 이 용어가 좀 낯선데요? 이게 원래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전신이 이제 소련이잖아요. 네. 소련인데 이제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소비에트 연방 체제에서 제일 그 유명했던 게 이제 KGB 우리가 잘 아는 KGB인데 요게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 나중에 두 개의 기관으로 이제 SVR하고 FSB로 갈라졌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정보기관에서 이제 활동했던 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러시아 뭐 사령관을 이제 제가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이제 러시아의 원래
그 연방의 일원이었잖아요. 네. 연방의 일원이었는데 이제 그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러시아에서 남아있던 그 KGB 요 조직을 이제 잘 흡수를 해갖고 만든 게 바로 우크라이나 SBU입니다. 이 SBU가 이제 원래는 국내 방첩 기관으로 주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크림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나면서 해외 특히 이제 러시아를 겨냥한 네. 이런 이제 정보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러시아 주요 요인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시설물도 파괴하고 이런 기관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신범철 박사, 최근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판 뭐 트로이 목마 작전이다 이렇게 불리는 일종의 뭐 거미줄 작전이 있었잖아요. 이거 역시 SBU의 작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1년 6개월이나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해요. 1년 6개월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공군기지 전략 폭격, 저작전이죠. 예, 저게 예. 전략 폭격기들인데 저게 있는 기지는요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무기 체계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작전, 첩보작전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입 물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위장으로 들어가서 네. 드론들을 갖다가 몰래 반입을 했고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기지 인근에서 거기서 작동을 시켜가지고 하나에 200만 원 하는 드론으로 수천억짜리 전략 폭격기를 파괴한 거예요. 저 드론들로. 예. 그래서 뭐 전체적인 피해액이 뭐 수십조에 이른다는 평가까지도 있는데 그만큼 러시아로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정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저 SBU의 아주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저렇게 화물 트럭 위장 차량에 드론을 숨겨서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수십 대를 때린 겁니다. 아니 이러면은 러시아 정보기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데이팅 앱까지 첫 버전을 쓰고 있다면서요? 이제 그 데이팅 앱이라는 게 흔히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청춘 남녀들 간에 있는 그런 데이팅 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러시아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데이팅 앱을 첫 버전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도구로 썼다고 해요. 그 이제 독일 시사주간지가 보면 네. 벨트 존 암탁이라는 이제 시사주간지가 있는데 이 보도를 최근에 한 걸 보면은 독일 연방군 이제 군사정보국 MA라는 데가 있는데 러시아 스파이들이 우크라이나 전 관련해서 기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팅 앱인 틴더라는 이 데이팅 앱을 이용해 가지고 독일 군인이라든지 정치인들을 이제 예.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독일 군사정보국은 이런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회유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군인들하고 연락을 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팅 앱이라는 게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당시에 그 독일에서 개최됐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이제 사실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 데이팅 앱까지 동원할 정도는 사실 상상을 못했는데 예. 그런데 러시아가 스파이를 적지 한가운데 심어놓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스파이다, 뭐 첩보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네. 몰라도 이 선글라스를 앵커님처럼 끼셨네요. 이렇게 예. 멋있는 옷 입고 까만색 선글라스 쓰고 막 그럴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보통은 이렇게 그냥 뭐 투어리스트, 관광객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것도 안 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의 국가 기관에 스파이를 그냥 심어 놓는 거예요. 아예 심어 놓는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최근에 2월에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고위 당국자가 이 러시아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저 사진인데요. 그 대테러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네. 러시아를 위해서 일했고 러시아 쪽에 수많은 정보를 보냈다라는 혐의로 잡혔다라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대테러 센터장이라고 하면은 정보기관에서는 굉장히 핵심 인물 아닙니까? 핵심이죠.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는 게 있고 사실은 그걸 확보해서 대응하는 팀이 있잖아요. 근데 테러가 워낙 지금 횡행하다 보니까 대테러 센터장이면 뭐 아무래도 핵심 중에 최고 몇 인 안에 들어갈 정도의 중요 인물인데 네. 그런 사람이 또 스파이로서 활동을 했다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깜짝 놀랄 텐데요. 이게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2017년에는요. 네. 당시 그로이스만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어 통역사도 예, 통역사도 스파이였대요. 그러니까 주요 정상회담이라든가 지금 화면 나오죠. 네. 그렇게 할 때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다 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러시아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로서 얼마나 유용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역대적으로 뭐 사실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도요, 영국의 스파이가 자료를 제공했고, 동서독 그 분쟁이 있을 때 냉전기에 동독 총리의 최측근도 스파이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첩보 세계의 영역에서는 PR을 식별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영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스파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저 사람 보면 어떨 때 보면 관광객일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학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살펴보니까 내밀하게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영주 평론가, 그런데 사실 요새 또 첩보전이 굉장히 치열한 거는 아무래도 가장 큰 고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지시까지 내려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월인데요. 주중 미국 대사가 중국 주재 미 정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 금지령을 내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연애 금지령이요? 네,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네. 사실은 최근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창 전쟁 중인데 무슨 일이 있냐면 중국 쪽에서 이 기자, 사업가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장해서 미국 쪽 정보를 계속 이렇게 훔쳐가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타겟이 뭐 유학생이나 과학자들을 타겟으로 정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저 여성이 크리스틴 팡이라는 스파이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을 했고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선거 자금을 모금한다던가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뭐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던가 아니면은 뭐 낭만적이나 뭐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조금 이용해서 미국의 정보를 뜯어서 중국 쪽으로 보내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5년 동안 캘리포니아의 유력 정치인 22명에게 접근해서 친교를 나눴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이 미국 쪽에서 중국인과 연애 금지령을 내렸다? 충분히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뭐 인해 전술식으로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아니 그런데 미국은 CIA가 정작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제 CIA가 원래는 세계 최고 정보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냉전 시대에 이제 KGB와 CIA로 대변되는 이런 정보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있었는데 이게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IA도 전체적으로 이 정보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구인 광고를 CIA가 냈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거 올렸습니다. 이제 구인 광고를 일종의 뭐 CIA 협력을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스파이라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이제 그 구인 광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우선은 지금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제 첩보전의 상대는 이제 현재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데 중국은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그 어떤 감시 카메라 이런 게 이제 다 깔려 있어서 거의 이제 발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휴민트가 많이 붕괴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구인 후에 뽑은 요원들이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미국 버지니아에 그 한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이요? 근데 보통 농장은 아니고요. 이 버지니아 주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CIA 본부, 랭리가 있잖아요. 이게 버지니아 주에 한 동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마포구와 용산구를 합쳐놓은 정도의 이 대지 면적에 보통 평범한 마을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보통 평범한 마을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힘든 간첩 훈련을 받는 이 가짜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보면 그냥 평범한 마을과 크게 다름이 없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CIA 요원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심지어 거기에서 이런 스파이나 뭐 이런 이 첩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훈련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대사관도 있고 뭐 뉴스 채널도 있고 막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걸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퀴즈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퀴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미국 CIA 요원이 되기 위해선 농장에 가야 한다. 그러니까 농장으로 불리는 가상 마을이 있다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비밀 요원들이 그러니까 스파이로 불리는 이 비밀 요원들이 쓰는 무기도 남다를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스파이는 다양한 이제 무기를 이제 씁니다. 일반적으로 전쟁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노출되는 무기 같으면 금방 발각이 될 테고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무기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심장마비총이라는 이런 게 이제
실제 사용은 이제 불분명한데 미국 CIA 그 관계자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심장마비 총을 이제 개발했다 이런 이제 그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뭐 사실은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런 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립스틱 총이라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인계를 쓰는 예. 그 여자 스파이가 이제 자기들 유혹에 넘어오면은 이 립스틱 총을 사용해서 살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콜릿 폭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처칠 수상을 향해서 원래 사용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 이 초콜릿을 이제 먹으면은 여기에는 독성이 몸에 퍼져서 이제 죽는 아주 이런 아주 정교한 어떤 무기들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첩보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첩보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한국 대 북한 얘기입니다. 한반도에 보이지 않는 첩보전.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도 보이지 않는 첩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럼요. 저희도 북한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상 자산이라든가 감청 자산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좀 약화된 것이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인적 정보. 북한 사회가 워낙 통제되다 보니까 북한에 침투해서 북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인간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도 북한을 그렇게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북한 역시 사실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에 노력할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또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세계의 첩보전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